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정말 반갑네요. 한 6개월? 6개월인가요? 오랜만이에요. 예, 어쨌든, 지금부터 이제 오늘부터 객관식반 시작할 거고, 일단 객관식반 처음 날이니까 OT부터 해야 되겠죠. 그래서 OT 좀 하려고 하는 거고, 역시 뭐 그때 기본반 때도 마찬가지지만 OT 뭐 짧게 하진 않을 거고, 좀 이런저런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객관식반 특성상 어쨌든 이론 정리보다 문제 풀이가 더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테크닉적인 측면들도 좀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까지 같이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OT 좀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자료 나눠드린 거 있을 거고 자료 같이 보시면 되고 그냥 그거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온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일 첫 번째 이제 뭐 항상 똑같은 얘기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처음 이제 스타트니까 이제 질문사항 있으시면 요 채널들, 그러니까 이제 여기 해커스 경영 홈페이지에 질문하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 이메일하고 제 네이버 카페, 그 다음에 뭐 지금 실강하시는 분들이니까 수업 시간에, 고쳐네. 수업에 쉬는 시간에 네, 쉬는 시간에 질문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내용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교재에 들어가 있고 역시 여러분들 기본 이론 정리하셨던 그 교재 그대로 쓸 겁니다. 역시나 이제 그 교재 구성 보시게 되면 본문 들어가 있고 뒤에 기출문제 들어가 있으니까 그 기본 강의 때 이론적인 측면 정리하셨으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문제들 볼 거고요. 그래서 그 기본 강의 때 썼던 교재 그냥 그대로 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에 세 번째 강의 방법이고요. 일단 역시나 이제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객관식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면 기출 및 예상 문제 쪽 해설을 할 거예요. 근데 전부 다 하는 구조가 되진 않을 거고요. 역시 이제 지금부터는 어떤 측면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으냐면 뺄 건 좀 빼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지금 시험 때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니까 뺄 건 빼야 될 거고 또 한편으로 추가해야 될 건 추가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어떤 형태로 끌고 갈 거냐면 역시 좀 옛날 얘기 잠깐 하면 이 핵심 내용 강의와 관련해서 일단 여러분들 기본 이론 때 정리했던 내용들 보게 되면 제일 첫 번째 경영학 입문에 대한 내용 보셨고요. 그 다음에 조직 행동론 보셨고 인적 자원 관리 보셨고 생산 운영 관리와 마케팅 쪽 보셨어요. 근데 이제 역시 출제량 관점으로 끌고 가면 어느 쪽이 주력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쪽은 생각보다 많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경영학을 공부하시기 위한 토대를 잡아드린 거에 대한 내용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이쪽은 바로 일로 들어갈 거예요. 기출 예상 문제로 바로 들어갈 거고요. 물론 들어가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이 안에 이제 예상 문제들도 들어가 있긴 하지만 역시 상대적으로 출제 비중이 좀 적은 쪽이니까 기출 문제들 중심으로 정리를 하실 건데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물어보는 거 위주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출 문제와 관련된 주제들 문제 풀이하면서 다시 한번 쭉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제 경영학 입문 쪽은 정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이쪽 문제 보기 전에 전체적인 내용들을 간략하게 좀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이제 이미 좀 기본 강의 들으신 지가 오래됐으니까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조직 행동부터는 전체로 한번 쭉 리마인드를 하면서 다시 한번 구조를 잡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기출 및 예상 문제들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넣을 건 넣고 뺄 건 빼는 형태, 그런 형태가 될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전체로 어떻게 강의할지에 대한 내용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고 일단 지금 잡혀져 있는 게 한 10번 정도 잡혀져 있거든요. 10번 정도 좀 잡혀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일단 오늘 첫 번째는 이제 교양 입문을 싹 다 끝낼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9번 가지고 조직 행동부터 마케팅까지 정리한 형태의 시간 배분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선생님 뭐 강의 방법에 대한 얘기는 된 것 같고 역시 제가 어떻게 할지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셔야 될지가 얘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공방법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달랑 한 줄 쓰고 있고요. 여러분들 하실 건 왕창 쓰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하시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럼 이제 보면 먼저 일단 회계사 시험에 대한 그 특성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역시 이제 경영학을 시험 과목으로 가지고 여러 가지 자격증 시험이나 이제 처음에 이제 취업이라 뭐 입사 시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는데 그 다른 쪽하고 이제 회계사 시험이 가지고 아주 독특한 특징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쪽 시험은요 대부분 기출 문제를 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들을 타지만 기출 문제의 보기를 그대로 쓰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근데 유독 회계사 시험은요 기출 문제를 많이 타요. 특히나 어느 정도까지 타냐면 기출에 됐던 그 문장 자체를 그대로 다른 해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문제 푸는다는 관점에서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를 정리하시는 건 너무나 중요하세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기출문제를 활용하는 경향이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시나 문제풀이 이제 위주로 하실 때, 다른 과목은 모르겠고요. 경향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러분들 문제 풀 때, 푸시면서 어떤 것들 많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시냐면, 내가 이걸 맞추는지, 못 맞추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맞추면 왠지 뿌듯하고 못 맞추면 상처받고 뭐 이런 식의 형태로 많이들 가시는데, 사실 이제 공부하시면서 문제를 풀는 것에 대한 그 중요성은요, 이 문제를 맞추고 못 맞추고가 중요하진 않아요.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들 정말 극단적인 거니까 시험 보기 전날까지 다 틀려도 상관없잖아. 시험 보는 당일날만 많이 맞추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공부하는 과정 중에서는 맞고 틀리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 단지 그 문제에 대한 내용을 내가 습득을 했느냐 못했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니까, 어느 객관식반 진행하면서 문제를 맞추고 틀린 것에 너무 많이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틀려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해하면 되는 거고, 맞추면 맞춘 대로 그대로 괜찮은 거고, 예, 그런 형태니까 중심은 맞추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 이론 정리뿐만 아니라 문제를 푸시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죠. 경험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알고 있는 것과 문제를 푸는 건 다른 문제잖아.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문제를 풀 때는 어쩔 수 없이 테크닉이 필요해.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테크닉들을 익히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역시 이제 어떤 거냐면, 이미 여러분들 뭐 물론 이론 강의만 들으셨지만 그 짬짬이 교재는 문제를 풀어 보셨을 거잖아요. 근데 분명 어떤 일이 발생했을 거면 뒤에도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꼭 두세 개가 헷갈려.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아. 근데 정답은 하나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 여기서 하나를 골라낸다는 건 테크닉인 거예요. 물론 이제 그 테크닉이 어떤 건지 나중에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시는 이유는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문제 푸는 테크닉, 요령을 익히는 것도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테크닉이 30% 이상이에요. 네, 경영이라는 과목 특성상 이게 워낙 그 사회과학의 성격이 강하고 예외가 발생할 가능성이 워낙 높은 학문이다 보니까 사실 테크닉이 한 30% 이상이에요. 그럼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요령을 터득한 것도 분명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것도 많이들 실수하시는데, 특히나 이제 그 문제풀이 강의를 진행하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그럼 이제 당연히 어떤 생각을 하실 거냐면, 문제를 미리 풀어와야지라는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 안 하신 거 아니죠? 네? 문제를 미리 풀어봐야지라는 생각을 하실 거야. 근데 그러면서 또 문제를 미리 풀어봐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괜히 또 틀리면 상처받으니까 일단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좀 공부하고 문제를 풀어봐야지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거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신데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이제 문제를 풀면서 뭘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냐면, 본인의 구멍을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구멍은 뭐예요? 내가 잊었거나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미리 내용을 바로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시면 어쨌든 뭐 사람의 단기 기억이 작용을 하잖아. 그리고 단기 기억에 작용을 해서 문제를 풀면 맞췄어. 그럼 내가 이거 알고 있구나 라고 오해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풀기 전에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문제를 푸시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냥 평소 실력대로,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시험 보는 거, 그러니까 실제 시험이 아니라 그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평소 실력대로 문제를 풀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았어. 그럼 난 이걸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틀렸어. 그러면 나는 거기에 대한 구멍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구멍을 확인하고 나시면 이제 그 구멍을 이제 정리해야지. 그러니까 다시 그걸 앞에 본문 내용으로 가거나 교재에 있는 해설 쪽으로 가서 걔네들을 채워가시는 거. 이게 객관식반의 기본적인 취지가 되는 거지.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내가 이론 강의 열심히 듣고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몇 개 맞추고 있지 라는 걸 판단하는 건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객관식반의 기본적인 취지는 나의 부족한 점, 구멍을 찾아서 그 구멍을 메꿔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을 먼저 정리하고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틀리거나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있으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재 본문이나 아니면 교재 해설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문제풀이는 실력을 평가하는 목적 아니에요. 네,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여러분들 딱 한 번만 잘 보시면 돼. 시험 당일날 딱 한 번만 잘 보시면 되는 거니까 평가하는 목적은 크지 않은 거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풀이 후에 본문을 정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 좀 조심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그 이론을 정리했다고 해서 그 이론적인 내용들 전부 싹 다 고스란히 문제 나오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문제가 언급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역시나 뭐
일반적으로 시험 준비 목적으로 이제 강의를 할 때 그 과목에 대한 모든 것들 다 강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제 어차피 양은 많아질 거고 그 순간 여러분들의 머리는 터질지도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인 체계를 잡아 놓은 다음에 역시나 문제를 통해서 새로운 내용이 등장하면 그걸 하나씩 추가해 가는 형태, 그게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문제 새롭게 등장한 내용은 문제를 통해서 추가 정리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계사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좀 덜하긴 하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계사 시험은 기출문제를 워낙 많이 타다 보니까 그런 일이 좀 덜하긴 하지만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들 종종 보냐면요. 경학 되게 열심히 했어. 근데 계속 뭔가 새로운 게 나와. 예. 그럼 이제 어떤 생각들을 하시냐면, 내가 공부가 잘못됐나? 내가 뭔가 문제가 있나면서 상처를 받으세요. 예. 근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맞냐면요. 경영은 원래 그런 과목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경영의 모든 걸 다 얘기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뭔가 하다 보면 조금씩 하나씩 뭐가 나오고요. 예, 그래서 종종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양파와 같다고 하는 거죠. 껍질을 까면 깔수록 뭐가 나와. 예. 근데 그럴 때만 상처받으시면 절대로 여러분들 경영학 공부할 수 없으세요. 그럴 때마다 조금 대범하게 그런가 보다 하나 정리하고 말지 라는 형태로 가셔야 되는 거지. 내가 모르고 있는 내용이 새롭게 튀어나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으시면 그만큼 여러분들은 더 힘들어지세요. 정말 솔직한 얘기 드리면 그 새로운 거 언제까지 나올까요? 경영학을 보시는 마지막 날까지 나올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험 전날까지 경영학 보실 거면 시험 전날까지 이거 나올 거란 말이야. 그게 경영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학의 특성을 인정하고 가셔야 되는 거지. 모든 걸 완벽하게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그때마다 추가적으로 정리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제가 기본 강의 때도 많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죠. 서브노트. 예. 그러니까 제가 서브노트를 계속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물론 이제 회계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경영학은 점점 이제 투자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을 거야. 예. 그러니까 다른 과목에 대한 워낙 치여 있는 상태가 되니까 분명히 투자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을 거고,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시험 전날까지 포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꽈락이란 제도 때문에, 꽈락만 없어도 혹시나 모르겠는데 꽈락이란 제도가 있으니까 어쩌서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최선의 시간으로 최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회독수를 늘리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 때문에 서브노트에 대한 것들 분명히 강조해서 말씀드렸고, 아마 기본 이론 강의 들으면서 가지고들 계실 거예요. 근데 객관식반까지 와 있으니까 종종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워낙 쓰는 거 싫어하셔가지고 그냥 노트 정리하지 않으시고 교재에다가 그냥 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까지 왔으니까 방법 하나 만들어 드립니다. 제 카페 가시면 이제 거기에 공인회사 폴더가 있어요. 공인회사 폴더 가시면 거기 경영학 핵심 요약 자료 그런 제목을 갖고 있는 자료가 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전체 요 범위에 대한 것들 다 요약 정리해 놓은 거예요. 서브노트 없으시면 그것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거기다가 단거나 하시고요. 거기다 단거나 하시고 그걸로 회독수를 좀 늘리세요. 그러니까 좀 극단적이게 했을 때 여러분들 기본서를 보시는 시기는 요 객관식반까지가 마지막이 아닐까 싶어요. 그 다음부터는 서브노트가 됐던 요약 자료가 됐던 거기다가 단권화를 해서 그거 가지고 계속 회독수를 늘리시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서브노트를 활용해서 앞에서 새롭게 나온 내용들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오답노트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오답노트 역시 별도의 오답노트를 만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요 서브노트에다가 얹어 놓으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단권화 형태로 가져가는 게 가장 효율적인 측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 그게 이제 5번째 이야기고요. 다음 6번째,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고민, 문제풀이 형태의 이제 공부를 하실 때 당연히 여러분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강의하면서 문제풀이 쭉 풀 거잖아요. 한 번만 풀고 마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계속 같은 문제지만 여러 번 푸실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가장 많이 토로하시는 어려움이 있어요. 첫 번째 풀 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풀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긴다고 말씀하시냐면, 이 문제 모르겠는데 답은 알겠어요. 답은 알겠어요 라고 이야기 하시거든요. 당연하지. 아무리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긴 하지만 똑같은 문제를 두세 번 보는데 그게 답이 안 떠오르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답은 떠오르는데 내용은 모르겠어요. 이러면 회독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1회독 할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2회독, 3회독 갈 때는요. 그때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되냐면 이 문제의 정답이 뭐였더라가 아니에요. 이 문제의 정답이 뭐였더라가 아니라 이 문제의 정답이 왜 이거였을까?
라는 그걸 생각하시면서 회독수를 늘리시는 겁니다. 예, 어차피 회독이 늘리면 정답이 뭔지 알고 있잖아. 그러면 이 문제의 정답이 뭐지? 이건 당연한 거야. 그러면 이 문제의 정답이 뭐지가 아니라 이 문제의 정답이 왜 이거였지? 라는 것들을 떠올리면서 회독을 하셔야만 문제풀이의 회독의 효과가 있는 거지. 그냥 반복적으로 정답만 체크하는 형태로 계속 보시는 건 회독을 늘리는 것에 대한 의미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객관식 문제를 풀 때는 회독수가 늘어나면 이 문제의 정답이 뭐지가 아니라 이 문제의 정답이 왜 이거였지? 라는 것들을 떠올리시면서 회독수를 늘리시는 겁니다. 그래야 구멍들이 메꿔지는 거고 문제를 회독하는 거에 대한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그게 6번째 들어가 있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얘기는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테크닉.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객관적 문제 푸시는 테크닉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잠깐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일단 테크닉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이제 전체적인 얘기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러분들 뭐 이미 사실 기출문제들 보셨겠지만 문제 출제 유형은 딱 정해져 있죠. 예, 객관식이요. 당연한 얘기고요. 그 내용들 보면 어떤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냐면 경영학적인 이론들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경영학적인 이론들이 아니라 조금 상식하고 좀 맞물려져 있긴 하지만 경영학적인 마인드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영학 문제들을 보게 되면 경영학적인 이론들, 구체적인 내용들을 물어보는 것과 마인드를 물어보는 문제 두 가지 나눠지는데 경영학 이론을 물어보는 문제들은 그 형태적으로 두 가지가 되죠. 서술형, 그러니까 말 문제하고요. 계산 문제 두 가지 형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계산 문제가 사실 재무관리를 염두에 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 재무관리를 뺀 나머지 분야에서도 계산 문제가 여러분들 많이 괴롭히는 분야가 있어요. 예. 그리고 그게 바로 어디냐면 생산 운영 관리고요. 혹시 미리 기출문제들을 보셨다면 많이 당황하셨을 거야. 예. 일단 이 생산 운영 관리에 들어가 있는 문제들을 보면 정말 제가 봐도 너무 심할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는 강의를 해야 되니까 풀어 드릴 거야. 풀어 드릴 거지만 저는 뭐라고도 감히 이야기할 거냐면요. 물론 지금 회계사 1차 시험이 상대평가이긴 하지만 100점을 맞아야 되는 시험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역시나 그 여러분 1교시에 경제학하고 경영학 보실 건데 그 두 과목을요. 무제한의 시간 동안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제한된 시간 안에 두 과목의 문제를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 시간에 그 문제를 다 못 풀어내시면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 여러분들 경제학도 보셨겠지만 경제학도 만만치가 않아. 특히 경제학도 계산 문제 비중이 생각보다 크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면 어쨌든 그러니까 공평하게 했을 때 문제당 1분 정도의 시간이 맥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문제의 사이즈가 1분 동안 풀 수 있는 그러니까 만약에 생산 운영과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면 덩어리가 무지하게 큰 문제 하나이거나 한 문제를 가장한 5문제예요. 네. 그러면 1분을 못 푼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럼 좀 전략적으로 가보면 그거 한 문제 풀겠다고 말 문제 2개를 포기하는 게 맞는 걸까요? 말 문제 2개를 풀고 이거 하나를 포기하는 게 맞는 걸까? 제가 직접 말은 못 드리겠고요. 결론은 본인이 내세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런 계산형 문제들이 분명히 있다는 건 분명히 염두에 두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 들려고 하냐면 계산 문제 딱 봤어. 보면 일단 문제 읽어야 될 거잖아요. 물론 그 계산 문제 보셔서 알겠지만 생산 운영관리 계산 문제는요. 문제 읽는 데만 1분이 걸려. 네, 어쨌든 읽고 나면 일단 판단이 서겠지. 어떤 판단이요? 풀 수 있을까? 풀 수 없을까? 네? 근데 풀 수 없다는 판단에 서면 그냥 찍으면 돼요. 근데 풀 수 있다는 판단이 서. 그러면 풀 것이냐? 그 다음에 한 번 더 고민하셔야 돼요. 뭘? 이 문제를 맥시멈 2분 내에 풀 수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2분 내로 풀 수 있다는 판단이 쓰시면 가시고요. 솔직히 현실적인 얘기 드리는 겁니다. 2분 내로 풀 수 있다는 판단이 안 서시면 찍는 거예요. 이게 훨씬 나아요. 예. 그러니까 더군다나 또 경영학 한 과목 같은 시간에 보는 게 아니라 경제학도 같이 맞물려져 있어서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항상 계산형 문제, 그러니까 특히 생산 운영 관리 쪽이 될 텐데 일단 문제를 읽으시면 그러니까 문제를 처음부터 자세하게 읽는 게 아니라 러프하게 읽으셔야 되죠.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한 문제 읽는데 1분이 걸리니까 러프하게 쭉 보고 일단 풀 수 있다, 풀 수 없다는 판단을 세우시고요. 풀 수 있다는 판단이 생기면 이게 과연 2분 내로 끊어질지 아닐지를 판단하신 다음에 2분 내로 끊어지는 경우에만 건드리시고요. 풀 수 없다는 판단이 서거나 2분 이내로 끊을 수 없다는 판단이 서시면 제가 보기엔 즉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찍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쨌든 경영학 이론을 물어보는 문제는 서술형 문제와 계산형 문제로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경영학적 마인드를 물어보는 문제를 계산 문제로 물어보는 형태는 없어요. 그냥 서술형의 형태로 물어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서술형 형태를 보시게 되면 역시 그 안에서 다시 형태들로 좀 나누어지죠. 예, 진형. 예, 말 그대로 뭘까요? 그때 문제 끝에가 어떻게 끝나는 거? 가장 적절한 것은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끝나는 거. 예, 그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되는 거고, 사실 이거 가지고도 출제자는 난이도 조절을 할 수 있어요. 가장 적절한 것과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구하는 거, 어느 쪽이 더 어려운 난이도를 보일까? 적절한 걸 구하는 것이 더 난이도가 높아져. 왜냐면 적절하지 않은 건 하나만 고르면 되지만 적절한 건 4개를 골라 내줘야 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난이도를 조절하게 되는데, 이거 회계사 시험 되게 극명하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 한 2, 3년 전까지만, 그러니까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회계사 기출문제에 대한 난이도를 보게 되면 2, 3년 전까지가 정점을 찍죠. 네, 정점을 찍고 지금 2, 3년 이후부터 조금 내려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이 형태로 시험 보시는 여러분들이 마지막이잖아요. 경영학은. 예, 내년도 제도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일단 배점 자체가 그 100점에서 8점으로 줄고, 예. 그 다음에 아까 들어오기 전에 원정생명 잠깐 얘기했는데, 지금은 일반 경영이 60%, 재무관리가 40%잖아요. 바뀐대요. 예. 그리고 또 경영에 출제하면 준단 말이야. 저 되게 좋았어요. 예. 조직과 인사만 들어간대 지금. 예, 그 제 입장에서 강의보다 없으니까. 예, 물론 제 입장 아쉬운 건 뭐냐면 저는 생산 운영 관리에 좀 강점이 있는 사람인데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 상황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확실히 난이도가 좀 내려가고 있긴 해요. 예, 그 물론 이제 난이도가 내려가고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마무시한 계산 문제들도 거의 안 보이고 있기는 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것들이 보이냐면, 그 전에 한 2, 3년 전에는요,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보는 문제의 빈도가 무지하게 높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의 빈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나 난이도를 조절하고 있는 형태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보기에, 물론 이건 제가 사회면이니까 제가 정확한 판단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 노하우를 가지고 판단해 보면 내년 2월달 회계사 1차 시험의 경영이 그렇게 많이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진영 그런 거고, 일단 그룹형,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시는 형태입니다. A, B, C, D, E, F, G 쭉 깔아놓고 다음 중 뭐뭐한 것끼리 짝 지어진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한 형태의 문제가 되는 거고요. 어쨌든 출제가 되니까 요건 그런 형태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장 간단한 건 단답형. 그러니까 그 보기가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와 보기가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이쪽이 만약에 출제가 되면 그건 그냥 사실 출제자 입장에서도 그냥 선물로 주고 있는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구성 요소 같은 것들을 물어보는 거, 그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보시는 문제들에 대한 전체적인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 형태를 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그 문제를 푸실 때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되는 원칙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원칙들이 있냐는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 주관식 문제 보실 게 아니라 객관식 문제 보실 거니까 그 문제를 푸실 때 자기만의 주관적 기준을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론 정리하신 거고, 그 이론에 입각한 경영학적 관점에서의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문제를 푸시긴 하셔야 되지만, 아까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경영학은 사회과학의 성격이 아주 농후해.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론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경제학과 경영학을 유사하게 생각하고 계시지만 경영학과 경제학은 물과 기름이라니까요. 예, 생각보다 경제학은요, 이것만 있으면 돼. 예, 이것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경영학은 사회과학의 느낌이 물씬 나다 보니까 이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조금 유연성 있는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또 어떤 오해를 하시냐면, 유연성 있는 기준이 내 마음대로 하라는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로 아닌 거고요. 어떤 측면 들고 있는 얘기냐면, 뒤에 나오지만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상대적. 그러니까 역시 제가 기본 이론 강의할 때 그 공부하시면서 가장 하지 말라고 드렸던 얘기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각 문장들을 개별 문장을 놓고 이 문장이 O인지 X인지를 판단하면서 하는 공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란 의미에서 유연성 있는 적용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지,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라는 의미에서의 유연성 있는 적용이란 의미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게 되면 역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객관식 문제를 푸실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객관식 문제의 정답은 무조건 하나예요. 근데 종종 이제 경험적으로 보면, 저도 이쪽에 강의를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들 종종 보냐면요, 문제를 풀면서 본인이 답을 못 찾으니까 일단 이거 쓰고 나가서 이의제기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예, 근데 아니 시험 보면서 이의제기를 왜 고민을 해? 그쵸? 예, 그냥
그 안에서 무조건 정답을 찾아야 되는데 어쨌든 원칙상으로 지금까지 그 최초 답안이 제시됐을 때 답이 두 개인 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객관식 문제의 정답은 하나. 이게 제1원칙이에요. 제1원칙이에요. 그럼 이제 그 원칙까지 이제 뭐 보셔야 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별 문장으로 OX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보기 5개를 가지고 상대적으로 보시면서 그 중에 가장 적절한 거, 그 중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내셔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항상 객관식 문제 푸실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객관식 문제의 정답은 하나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보기 5개를 상대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제가 많이 강조드리는데 여러분들 이걸 가장 많이 쓰고 계시는 방법이 있잖아요. 소위 얘기하는 속어법. 속어법이 바로 이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기본 강의할 때도 짬짬이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측면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그 내용들 중에 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 몇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항상 어떻게 푸시라고 그 보기는 일단 살짝 빼놓고 나머지 보기 가지고 정답을 찾은 다음에 거기서 정답이 나오면 게임은 끝이지만 정답이 안 나오면 빼놓은 걸 가지고 정답을 체크하세요 라는 형태, 그런 것들이 다 요게 함축되어 있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역시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상대적인 것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똑같은 표현이라도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긴 하지만, 저도 써놓고 있긴 하지만 사실 시험 보면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건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요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된다는 사실 정리하시면서 항상 문제는 상대적으로 푸는 거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역시나 이제 문제를 푸시다 보면 그 안에 여러 가지 표현들이 들어가 있을 거고, 그 표현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출제자가 원하는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역시 제가 기본 강의할 때도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국어적인 의미가 아니라 똑같은 국어적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경영학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 몇 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것들은 좀 경영학적 해석하셔야만 문제가 풀릴 겁니다라고 이야기한 거고요. 역시 예시로 몇 가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온 김에 이건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고전적과 현대적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고전적, 현대적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을까? X와 Y의 문제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영학을 정리하실 때 제가 생각보다 많이 강조했던 기준이 X와 Y였어요. 그러니까 얘기 나온 김에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아까 교약 입문, 조직행동론, 인적자원관리, 생산운영관리, 마케팅이란 말이죠. 근데 뭐 원론은 원론이니까 그러니까 입문을 빼버리면 조직하고 인사를 정리하실 때 가장 상위에 올라와야 되는 개념이 뭐? 일과 사람. 물론 일을 강조하는 게 X, 사람을 강조하는 게 Y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생산 운영관리와 마케팅을 정리할 때 가장 상위에 올라와야 되는 개념이 오래되긴 했어요. 원가와 고객화. 그러니까 그 틀 가지고 나오는 분야가 딱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고전적은 X 관점의 의미, 현대적은 Y 관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문제상으로 혹시 고전적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옛날 거라는 얘기가 아니라 X 관점과 관련된 뭔가를 찾아야 되는 거구나. 현대적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면 요즘 거 이런 의미가 아니라 Y 관점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찾아야 되는 거구나 라는 접근법을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좀 더 정답에 가까워지는 모양새가 될 거라고요. 다음 두 번째, 수직적과 수평적. 이것도 여러 차례 강조해서 얘기해서 아마 이걸 제일 많이 얘기했을 거요. 확인하겠습니다. 경영학에서 표현되는 수직적은 둘 중에 한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둘 중에 두 가지가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 순의 변화가 있다란 의미와 또 한 가지 다른 단계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반대로 수평은 의사결정 권한이나 책임 수준의 변화가 없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고 같은 단계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간단 예 가지고 지금 바로 대답 때 안 나오셨으니까 간단 예 가지고 얘기하면 수직적 결합과 수평적 결합, 수직적 결합은 다른 단계에 있는 요소 간의 결합, 수평적 결합은 같은 단계에 있는 요소 간에 있는 결합. 그 다음에 수직적 직무 확대와 수평적 직무 확대, 개인을 대상으로 한 수평적 직무 확대의 가장 대표적인 예 영문 표기로 잡 인라지먼트, 개인을 대상으로 한 수직적 직무 확대의 가장 대표적인 예 영문 표기로
job enrichment, 직무 확대와 직무 충실이라고 번역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런 내용들 가지고 수직과 수평에 대한 내용들을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율성, 경영학에서 표현되는 자율성은 싹 다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을까? 의사결정 권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가장 대표적 예 잠깐 말씀드리면 준자율적 작업 집단, 어떤 의미죠? 작업 집단에다가 자율성을 준다, 의사결정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근데 준이니까 일부만 주는 거, 그리고 그걸 우리는 준자율적 작업 집단이라고 하는 거고, 얘기 나온 김에 준자율적 작업 집단 뭐와 동의어라고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세 글자였는데 분임조, 분임조.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자율성 가장 노골적으로 보셨던 거, 올뎀과 헤크만의 직무 특성 이론, 핵심 직무 특성 차원과 중요 심리 상태 사이의 관계, 핵심 직무 특성 차원, 기술 다양성, 과업 정체성, 과업 중요성, 자율성, 결과의 피드백. 자율성은 의사결정 권한이니까 당연히 뭐가 따라온다? 책임이 따라오기 때문에 자율성이라는 핵심 직무 특성 차원은 책임이라는 중요 심리 상태와 관련돼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죠. 이런 식으로 자율성이라는 거 다시 한번 떠올려 놓으시면 되는 거고, 이러한 경영학적 표현들을 좀 다시 한번 기억해 놓으시면 문제 풀 때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이야기하고 있는 거, 요 정도가 이제 기본 원칙에 대한 내용으로 언급되어 있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이걸 활용해서 테크닉을 좀 부리게 되는 거죠. 테크닉을 부리게 되는데, 그럼 이제 시험에 출제되는 경영학 문제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미리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얘네들이요, 만병통치약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떨 때 쓰라고 제가 드리고 있는 얘기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그 내용들을 푸시는 게 맞아요. 근데 문제를 잘 모르겠어. 네, 모르겠다는 거죠. 모르겠으면 이제 찍는 상태가 되는 건데, 그 찍을 때 조금 확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뿐이지, 문제 다 무시하고요. 무조건 이거란 의미는 아니니까 그런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일단 문장 형태라는 거고요. 첫 번째, 이제 그 문장들 읽어보시면 어떤 문장들을 보이게 되냐면,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극단적인 표현. 가장 대표적인 게 모든, 항상, 뭐만이라는 표현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표현들은 당연히 극단적인 상황이니까 예외를 고려하고 있는 걸까, 고려하고 있지 않는 걸까,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부터 계속 얘기 드리지만, 경영학은 예외라는 걸 어쩔 수 없이 고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출제는 경영학 박사가 냈을 거니까, 교수님들이 내셨을 거니까 당연히 그런 표현을 출제가 썼다는 얘기는 이 문장을 옳은 문장으로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높았을까, 틀린 문장으로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높았을까, 틀린 문장으로 만들었을 의지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표현 같은 경우는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경영하는 사람들이 그 몇 가지 언어 습관이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 언어 습관들 중에 그래서 이런 표현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러면 어떤 표현을 쓰는 건 너무나 좋아할까? 저도 잘 쓰는 표현?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뭐뭐 할 수 있다. 그러면 극단적인 표현이 부정적인 느낌을 쓸 때 주로 쓰는 표현이라면 당연히 이런 일반적인 표현, 이런 표현들은 긍정적일 때, 그냥 두루뭉실 넘어갈 때 출제가 쓰는 표현들일 테니까 분명한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극단적인 상황에서 뭐 가지고 구분하시는 것도 많이 의미를 가지자면, 그 문장 뒤에 보면 뭐뭐 한다, 뭐뭐 할 수 있다 라는 끝을 가지고도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뭐뭐 한다 라는 것은 그냥 그게 다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예외가 있을 수 있다 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도 좀 눈치를 좀 가질 수 있는 여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테크닉을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만병통치약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출제도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이런 것들도 함정을 팔 가능성이 있으니까 무조건 만병통치약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수세에 몰렸을 때 그때 쓰는 비법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지, 경영학 24문항 전부 다 이렇게 풀란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다음에 세 번째, 방향성을 표시하는 문장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그 시험장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문제를 해석할 때도 분명한 의미를 가지지만, 그 이론적인 내용들을 공부하실 때도 생각보다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일단 출제자 입장에서 문제 내기가 너무 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출제자가 그 출제를 들어가서 그게 문제에서 많은 정성을 기울이지 않아요. 어차피 한 문제 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현들은 당연히 출제자 입장에서는 조금 쉽게 한 문제 넘길 수 있는 여지들이 있으니까 되는데, 어떤 형태냐면 A가 증가하면 B가 증가한다, 또는 증가 감도를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가 증가하면 뭐가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한 형태의 보기들 기출문제상으로 많이 보시잖아요.
예. 그럼 이제 그런 문장들이 등장하면 어떤 생각을 하시는 거냐면, 아, 이거 무조건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증가와 감소를 바꿔놓은 거 아닐까? 라고 의심을 하시면서 그 문장을 한 번 더 자세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시다 보면 뭐가 증가하니 뭐가 감소하니 증가하니 이런 것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어쨌든 출제자 입장에서 매력적인 포인트들이 되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 놓으시는 것은 분명한 의미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문장 같은 것들은 좀 관심 있게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똑같은 얘기입니다. 대꾸적인 문장이에요. 대꾸적인 문장. 그러니까 사실 뭐 이게 너무 국어적인 의미니까 이런 형태죠. A는 B고 C는 D다 라는 형태의 문장도 생각보다 그 회계사 기출문제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문장 형태이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A는 B고 C는 D다 라는 형태의 문장이 출제가 되면 역시나 무조건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뭐에 대한 가능성을 한번 예측해보자. A와 C를 바꿔 놓았거나 B와 D를 바꿔 놓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좀 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제외의 내용을 포함하는 표현은 부정적거나 어떤 게 뭐뭐 중에 A는 제외된다 또는 A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형태로 문장을 구성하는 보기가 등장한 경우가 회계사 시험에도 있었어요. 네. 근데 문장 형태 보시면 일반적으로 쓰는 문장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출제자가 부득불 이런 형태의 문장을 썼다면 그냥 이건 출제에 뭔가 의도가 있는 거잖아. 근데 문제를 출제한다고 여러분들 출제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뭔가 의도가 있다면 옳은 문장을 만들기 위한 의도일까요? 틀린 문장을 만들기 위한 의도일까요? 틀린 문장을 만들기 위한 의도일 가능성이 훨씬 높겠지.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정리를 좀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다섯 번째 이야기고, 요게 이제 그 객관식 문제 푸실 때 보기들에 대한 문장 특성, 문장 특성을 가지고 좀 접근한 요령들, 그런 것들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이런 것들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겠어. 네. 그럼 이제 마지막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찍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찍는 것도 원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거 기본 강의 때 분명히 이해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이 찍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 나머지 문제 다 풀고 그 보기별로 도수 분포표를 만든 다음에 가장 빈도가 낮은 거 찍는다고 말씀하셨고, 그거 절대로 쓰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방법 쓰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찍는데 너무 많은 공을 들이시는 거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방법은 더구나 또 제가 뭐 어떤 말씀도 드렸냐면 그 방법 절대로 과학적이지 않다고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방법은 안 쓰시는 거고, 그럼 이제 제가 보기에 가장 좋은 방법, 아침에 시험장 가시면서 행운의 번호 하나를 품으세요. 예. 그리고 그냥 모르는 문제 나오면 그냥 그 번호 찍으시는 거야. 그게 오히려 더 나아. 예. 그래서 행운의 번호 하나를 더 찍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저는 항상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찍는 상황이 됐을 때 5개 중에 하나를 찍는 경우도 사실 없어. 그쵸? 예. 한 2개나 3개 중에 하나를 찍어야 되는 경우도 더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면 행운의 번호 하나만 갖고 들어갔는데 난 1번 행운의 번호 갖고 들어갔는데 2, 3, 4번이 헷갈려. 그럼 골치 아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 그렇게 5개가 아니라 2, 3개 중에 하나가 헷갈리는 경우라면 또 원칙을 세우는 거지. 나는 무조건 짧은 거, 나는 무조건 긴 거, 한 형태로 뭔가 원칙을 세워서 가시는 거, 그거 생각보다 중요하죠. 이게 시간을 세이브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 드리지만 여러분들은 무제한의 시간에 문제를 푸시는 게 아니고요,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뭐 경제학생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셨을 거고 다른 과목생도 다 마찬가지지만 시간 배분에 대한 중요성을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예. 아무리 다 알고 있어도요, 시간 안에 못 풀면 끝장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시간 배분의 중요성이 있으니까 그 찍는데 시간들을 많이 쓰실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원칙을 가지고 들어가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아침에 시험장 갈 때 원칙 분명히 정하죠. 근데 막상 이 상황이 되면 또 흔들려. 예, 그게 사람의 마음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좀 지켜봅시다. 왜냐면 그 시간, 딴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시간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면 가장 극단적인 얘기까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객관식반 시작하면서 OT 성격으로 드리는 이야기들 전부 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잠시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파트 1, 제1편 교약 입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